2026년이 조정이 오기에 딱 알맞는 그런 시기다. 두려워해야 될 만큼 그런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락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최근에 금값이 크게 요동치면서요. 전 세계 금융시장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님을 모시고요. 최근 금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3월에 나와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1kg 골드바 1억 6천만 원 정도 됐다고 그때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2억 6천 정도 됐죠. 한 1억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올랐다가 떨어진 게 요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대표님 딱 바로 우리 촬영장 오시면서 빨리 사라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 그래서 네. 엄청 깜짝 놀랐는데 지금 뭐 금값이 지금 조정을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타난 이 순간이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밖에 안 됐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역사적으로 금은 한번 오를 때 보통 10년이라는 사이클을 가져요. 왜냐면 금이라는 게 공급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금 생산량 차트와 이제 금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2002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자 금 가격이 슈퍼 사이클이 왔었고 1970년부터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1980년까지 슈퍼 사이클이 왔었고 그다음에 1934년부터 이제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자 1947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졌었다. 이런 것처럼 금의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오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금 가격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막 뭐 개나소나 다 금 캐러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그릇 하나 들고 냇가로 가가지고 사금을 캔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정말 큰 생산량은 광산에서 캐거든요. 근데 광산은 갑자기 늘리고자 한다고 해서 늘릴 수가 없어요. 어디가 금이 많은지 탐사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지도 매입해야 되죠. 인허가도 받아야 되죠. 인프라도 깔고 채굴한 다음에 정제하는 이 정말 긴 과정이 거쳐야 금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생산량을 늘리고자 마음을 먹으면 이 금이 나오는데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려요. 그래서 생산량도 늘 때는 계속 늘고 줄 때는 계속 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년의 시차 때문에 금의 상승 사이클도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다. 일단 이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요번 사이클은 언제부터 생산량이 줄었나요? 라고 하면 2019년부터 정체되기 시작을 했어요. 생산량이 하락하면서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2030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겠구나. 그리고 2026년은 그 사이클의 중반 정도 있네. 요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통 한 요 정도 시기쯤에 따른 그 사이클에서는 어땠는가를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승 사이클에서 2008년에 큰 조정이 왔어요. 그리고 1970년부터 1980년의 이 긴 사이클 가운데서 1975년 딱 중반부쯤에 그런 큰 조정장이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을 생각해보면 2019년부터 2030년의 사이클 중에 2026년이 조정이 오기에 딱 알맞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만큼 그런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정장이 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정이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이런 조정은 말 그대로 가격이 싸졌다라는 거니까 그런 긴 사이클에서 좀 더 본격적인 상승장이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전조 증상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금은 상승의 사이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뭐 이게 10년 사이클이면 1년부터 5년 차보다는 6년부터 10년 차에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상승 사이클이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는 건 거기에 더불어 가격도 좀 하락해 줬다라는 건 우리가 이거는 위기로 생각하기보다는 기회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더 급하게 상승한다?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격만 보면요. 금값 오케이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완전히 팩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 가격이 대략 한 2019년부터 계산을 해도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금 사이클 중에 3배 밖에 안 올랐던 역사를 찾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게 금 가격이 오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뇌 속에 안전자산이라는 이상한 통념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안전자산이 맞냐 아니냐면 맞아요. 근데 금이라는 게 위기 때는 좀 오를 수 있어도 평소에는 가격이 변동성도 거의 없고 올라봤자 별로 안 오르는 뭐 그런 자산일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은 역사적으로 오를 때 적게 오를 때는 7배, 뭐 지난 한 50년 역사를 두고만 봐도 많이 오를 때 26배가 올라요. 근데 인류 역사가 금이 한 5,00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중에 금이 26배가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데 이 정도 수치도 인류 역사를 두고 보면 되게 적게 오른 거예요. 보통 한 몇백 배에서 많게 오를 때 진짜 조 단위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이 원래 상승 사이클에 강렬하게 오르는 자산이라는 그 특징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우리의 어떤 잘못된 편견과 그런 오해들로 금 투자를 원래는 할 수 있었던 그 사이클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 상에 왔는데 그래도 조정이 왔잖아요. 케빈 워시 연준의장 지명이라든지 혹은 한간에는 또 중국 쪽 이슈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맞이했었던 온수당 뭐 4,300에서 3,700으로 뚝 떨어졌을 때 지금 다시 4,000까지 온 것 같은데 그 단기적인 조정의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첫 방아쇠를 당긴 건 케빈 워시의 지명이 맞다라고 봐요. 금리 인하? 생각보다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금 가격엔 안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금 가격도 크게 한번 출렁였고 은 가격도 좀 많이 출렁였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약간 기름이라도 붓듯이 아니죠. 뭐 찬물을 끼얹는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찬물이라도 한 번 더 끼얹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거래소가 시카고에 있거든요. 그래서 CM이라고 불리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장마감, 그러니까 1월 30일 장마감 직후에 그 증거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증거금을 인상하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금이나 은을 투자할 때 트레이더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 일정량 이상을 꼭 현금으로 보유해야만 해요. 그걸 증거금이라고 불리는데 이 기준을 높였어요. 그러면 원래 이 기준만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추가로 현금을 더 가져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가져오면 억지로라도 그 자산이 청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원래는 괜찮았던 사람이 위험해지고 그래서 또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이런 청산 도미노가 나타나면서 금과 은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엔 비트코인에서도 나오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은 레버리지의 청산이 앞으로도 이제 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제 금과 은 가격의 변동도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증거금을 인상하겠다라고 중국과 인도에서 발표를 하면서 마치 미국 너네들 금 가격 내리려고 해? 그럼 우리도 좋아. 우리도 같이 내릴게. 우리는 안 그래도 중국 금 엄청 많이 사니까 인도도 그렇고 금 가격 내려가면 우리야 땡큐지 하면서 같이 가격 안정화에 이렇게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을 많이 모으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서 그게 단기적 지금 뭐 앞으로 뭐 한 1년 정도를 두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금 가격을 억누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그 본질적인 것 결국엔 달러가 이제 신뢰가 흔들리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던 거라 이게 한 1년 정도까지는 뭐 만약에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결국에 이 큰 사이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뭐 금이 한동안 좀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런 비관론자도 좀 있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조금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나요? 금이
뭐 조정이 여기서 더 길어질 수도 있냐라고 하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역사들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뭘 대느냐에 따라 다른데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그나마 이제 좀 금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제는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수준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 연준의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됐고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부채 위기 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로 미국이 달러를 마치 무기처럼 사용하면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한다던가 외환보유고의 달러 자산을 동결한다던가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잡아들이는 등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달러라는 자산 자체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많은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고 그걸 그런 자산들이 금으로 이동하는 이런 큰 흐름을 보면 달러가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약세로 갈 거라는 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약간 경직되는 상황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서 강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요즘 실업률도 많이 오르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도 신호를 알려줬고 금리 인하 자체도 사실은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라서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이게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달러 강세를 만들고 금 가격을 좀 조정기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기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단기적인 거에만 시선을 쏟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할 매수식으로 지금부터 들어가기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달러 가치의 어떤 하락이나 신뢰 하락 문제도 금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당장 금을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컸는데요. 나쁜 변동성이나 혹은 뭐 조정이 굉장히 건강한 변동성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근거나 뭐 기준들이 좀 있나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은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은은 이제 금의 상승 사이클을 다 이제 나열했을 때 항상 금보다 한 1.5배에서 2배 더 높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매년 은이 금보다 많이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상승장의 초입부를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은이 금보다 덜 오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가면 금보다 압도적으로 은이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얼마 올랐나요? 금 가격 한 70% 오를 때 은 가격 150% 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큰 조정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과거 역사 패턴에서 중반부에 나타났던 그런 대표적인 특징이고 또 하나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확실히 오버퍼폼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시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많이 오르고 있고 큰 조정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대부분의 그런 중요한 지표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가 막 지금 되게 특별한 이슈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이게 좀 과열 조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후반기에 상승의 패턴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시장을 더 엄밀하게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네요. 앞으로 변동성이 좀 더 커질까요? 아니면 조금 뭐 진정될지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도 되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거 다 집어쳐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변동성은 앞으로도 되게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금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가 바닥이고 더 올라갈까? 요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19년에 처음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은을 샀거든요. 그때 실버바 하나에 한 65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지금 그게 얼마냐면 한 600만 원이 좀 넘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양벨이 진짜 천재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대략 한 2021년까지는 그런 말을 거의 못 들었어요. 왜냐면 65만 원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나름 고점이어서 저 멍청한 놈, 저 물렸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뒤에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괜히 재밌고 샀다가 물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2019년에 금과 은을 투자하면서 애초에 이게 뭐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점이면 뭐 어때, 나중에 이 슈퍼사이클이라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아요. 한 2030년 그 고점 부근이 됐을 때 과연 뭐 금 가격을 뭐 90만 원에 샀는지 80만 원에 샀는지 100만 원에 샀는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미 2030년 그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아니면은 막 그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라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많이 퍼졌다. 생산량이 한 2-3년 정도 연속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제는 꺾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생산량을 이제 계산해 보면 어떻냐를 보면은